앙겔라 도로테아 메르켈, 올해 나이 65세인 그녀는 2005년부터 유럽연합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독일의 총리직을 무려 14년이 넘도록 지켜오고 있습니다. 2010년을 제외하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꼽힌 그녀는 지금도 유럽연합을 움직이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럼에도 메르켈의 행보는 자유무역을 파괴하고 동맹국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오로지 자신의 지지율과 또 한 번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위험한 야망을 가진 일본의 아베 총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최근 찾은 곳은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 바로 이곳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23만 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해 1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만행을 저지른 것이고 평생 사죄에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독일의 수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수십 년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반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죠. 이번에도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에서 독일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기억을 생생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빚을 졌다. 영원히 우리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이 기억은 독일이라는 국가와 분리할 수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독일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만행이 전 세계에 증명될 충격적인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1938년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한참 격화되던 때 중국에 있던 일본 영사관이 일본 본토에 있는 외무성에 충격적인 내용의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이 공문서에는 일본군 병사 70명당 성노예 1명을 공급해달라 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운용에 깊게 관여한 사실까지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사죄 없이 어떻게 하면 북한에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지에 대한 국리와 미국과 중국을 향한 굴복 외교만 아주 일관된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하였는데 이를 두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발표하자 북한은 일본은 방사포와 미사일도 구분할 줄 모른다 라며 북한 외무성 일본 담당 부국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를 오래지 않아 가까이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쏘았을 때 일본이 헷갈린 방탄포와 어떻게 다른지 잘 대비해보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이 가장 막대하는 국가가 일본이라 봐도 될 정도인데요. 일본은 북한과 조건 없이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며 북한과 상호 불신의 껍질을 허물고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 라며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휘토류 2천만 톤, 무연탄 45억 톤 등 우리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많은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고 이들의 총 가치가 무려 3,8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하는 북한이라는 땅은 미국의 대북 제재만 풀리게 되면 수백 수천조 원 규모의 새로운 인프라 건설, 제조업 시장이 새로 열리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일본이 북한과 몽골에서 만나 평양과 원산 구간에 일본의 초고속 열차 신칸센을 건설하자는 논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 정부가 유엔 차원의 올림픽 휴전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휴전 결의 자체는 사실 갑자기 주목받을 일은 아닙니다. 2018 평창 겨울 올림픽 전에도 유엔 회원국 모두가 올림픽에서의 평화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이 기간만큼이라도 지역 분쟁을 멈추자는 의미의 올림픽 휴전 결의를 체결하였는데요. 동계와 하계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몇 개월 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올림픽 휴전 결의는 진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평가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범국인 일본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인들의 전범기 응원을 허용한 상황인데다가 아베 내각의 핵심 정치적 방향 자체가 헌법을 뜯어 고쳐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일본의 위선적인 모습을 강력히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2020 개정 헌법 시행을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외조부로 둔 신조 아베 총리가 노부스케의 정치적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아 평화 헌법 개정에 끈질기게 집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벚꽃 스캔들과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 나머지 결국 2020년에는 조용히 있다가 2021년 9월 아베 총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로 목표 기간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 그린피스가 일본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것은 모두 기억하시죠? 당시 그린피스의 숀 버니 수석 연구원은 2020년 3월에 그린피스가 조사한 일본에 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일본 정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두 폭로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해마다 후쿠시마 지역의 방사선 오염도를 측정해 왔는데요. 2019년에도 어김없이 10월부터 11월까지 4주 동안 지금 보시는 이 후쿠시마에 위치한 제이빌리지 근처를 조사하였습니다. 제이빌리지는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로 2020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의 출발 지점이죠. 전세계 언론들이 생중계로 집중 조명할 만큼 매우 중요한 스팟인데 그린피스의 조사 결과 이곳 방사선량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보다 무려 1775배나 높은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이 충격적인 결과를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야마시타 야스히로 위원장과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뿐만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죠. 아베노믹스의 실패와 한국 수출 규제라는 21세기 역사상 최악의 판단 오류로 휘청이고 있는 일본 경제를 아베는 이 2020 도쿄올림픽을 통해 강한 반전을 주기 위해 현재 도쿄올림픽에 거의 올인하고 있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팬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이미 사용한 금액이 1조 엔, 하나로 11조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내년 올림픽이 실제로 열리기 전까지 최소 수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런데 역대 올림픽들의 수익 내역을 보시면 대부분 적자로 그나마 동계올림픽의 수익성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2016 리우 하계올림픽은 2조 4천억 원의 적자, 영국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도 800억 원 적자, 심지어는 1998년에 열린 일본 나고야 동계올림픽도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으로는, 특히 하계올림픽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매우 어렵고 올림픽이 끝난 후 오직 올림픽을 위해 건설한 경기장들을 관리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죠. 게다가 이렇게 그린피스에 의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출발점조차도 방사선 수치가 원전 사고 전보다 1775배나 높게 측정된 것이 이미 전세계에 알려진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쿄올림픽을 찾을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올림픽은 단순하게 얼마를 투자했고 경기장 티켓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고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와 간접적인 관광업계 부상 효과 등 간접 효과가 더 큰 거야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를 보시면 올림픽을 통한 직접적 효과가 21조 원, 간접적 효과는 2배가 넘는 44조 원에 달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2020년 7월까지 한국인들의 일본 관광을 포함한 일본 불매운동의 열기가 식을 가능성은 0에 가까운 데다가 방사능 노출로 인한 안전성도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간접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죠. 오히려 올림픽 이후에 일본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대표 미디어 중 하나인 에이시아타임스는 일본의 소매 판매가 4년 반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급락했고 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9.2% 축소하여 경기 침체의 화두가 되었다 라며 아베노믹스와 올림픽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일본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문에 일본의 부채는 더 커질 것이고 일본을 침식시킬 것이라 예언한 세계적인 투자자 진 로저스의 발언과 한국 정부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막 시작한 7월에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정부가 보여준 광범위한 역학조사와 투명한 검사 시스템은 국내의 팬데믹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등극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술력의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의 전략연구소인 백인사다트 전략연구센터는 코로나19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응을 극찬하며 코로나 위기 이후 한국의 위상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기업의 모습은 글로벌 명성을 강화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발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국가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으로 경쟁력을 보던 디스카운터 전략에서 글로벌 경제 활동을 선도하는 프리미엄 전략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 산업 전략으로 바이오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한국판 뉴딜에 주목하고 있다. 령 진단키트 등의 브랜드 코리아 부착. 그동안 한국은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달갑지 않은 말을 들어왔다. 최근에는 이에 더해 중국의 사두 보복, 일본의 무역 보복 등 정치, 외교 리스크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품 역시 디자인과 품질은 뛰어나지만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6년 코트라가 발표한 외국 바이어가 본 한국 상품의 경쟁력 현주소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바이어들은 우리나라 제품의 디자인과 가격 대비 품질 면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했지만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박한 점수를 줬다. 특히 한국의 전기전자 제품은 기능과 디자인 부문에서 경쟁력 1위를 나타냈지만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보다 낮은 5위를 기록했다. 심지어 삼성이나 LG도 일본 브랜드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맞았다. 이번 방역 성공을 계기로 선진 사회 시스템을 가장 잘 갖춘 나라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은 데 이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호복, 마스크로 인해 브랜드의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 것이다. 한국산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진단키트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표기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하는 진단키트 등 95개 제품의 브랜드 K를 붙이기로 했다. 현재 다수의 국내 기업이 진단키트를 개발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GC60자로 대표되는 제약, 바이오 기업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정부 역시 효과적인 방역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국형 코로나 방역 모델의 국제 표준화에 나섰다. 한국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도록 K 방역 모델을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검사, 확진, 역학, 추적, 격리, 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과정 절차와 기법 등을 체계화해 국제 표준화기구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방역 모델에는 자동차 이동형, 도보 이동형 선별 진료소 검사 운영 절차, 생활치료센터 운영 모형 등이 있다. 국내를 기점으로 일본 및 미국이 연이어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표준화는 ISO에 제출한 상태다. 오는 11월에는 지난 2월 국제 표준안 투표를 통과한 코로나19 진단기법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반 진단기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다. 해외 투자도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바이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해 나섰다. 펀드는 국내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및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013년부터 K-바이오 육성과 해외 진출을 위해 800억 원을 출자해 총 4,3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해왔다. 이번 신규 펀드는 복지부 모태펀드 회수금 150억 원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자금 250억 원을 초기 자금으로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성 장관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다를 것이라는 전망처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정책 패키지를 잘 준비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 선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저력을 경제 제도약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기술 한국판 뉴딜이 결정판. 한국판 뉴딜이 다른 축은 비대면 산업이다. 오프라인 기반의 생산 업무가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4차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언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거리나 환경의 문제가 줄어든다. 코로나 확산에도 SK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활용해 새로운 근무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와 관련 현대, 기아차가 도입한 클라우드 방식의 비대면 IT 개발 플랫폼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프로그램 개발 도구의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해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IT와 관련한 개발 업무는 보안 지침이나 개발 프로세스 문제로 오프라인 상주 방식이 주로 사용돼 왔다. 현대 측은 이를 보완해 한층 더 고차원의 비대면 근무제를 도입했다는 평을 받는다. 비대면은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도입한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 연수 채널인 KOSM 라이브가 예시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비대면, 실시간 스트리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일부 수험생의 동영상 강의 형태로 진행되어 오던 원웨이 방식에서 이제는 쌍방향 콘텐츠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초중고생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웹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콘텐츠가 VR과 AR 기술과 만나면 성장 가능성은 더 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생한 교육이 가능한 가상 강의실을 구현하기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에 투자할 계획이다. 해당 기술이 적용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 4개 과제에 총 22억 원을 투자하고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막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비대면 산업은 자연스럽게 오지 산업과도 연결된다. 대한민국은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을 만큼 네트워크 경쟁력이 뛰어나다. 디지털 산업 기술이 엄청난 속도의 오지와 만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3.5GHz 기준 오지는 LTE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3에서 4배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오지 가입자는 536만 699명에 달한다. 가입자가 늘고 산업이 커지면서 오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오지 이동통신 28GHz 통합형 기지국에서 최대 다운로드 속도 8.5Gbps를 달성했다. 이는 2,900여 명이 HD급 영상을 동시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다. 28GHz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트래픽을 빠르게 처리하고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첨단 오지의 희비모 고용량의 영상 스트리밍, 증강현실 교육과 가상현실 회의, 사물 인터넷 기반 산업이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호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개발팀 전무는 2020년은 오지 기술과 서비스가 여러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